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의 일면 탑이요. 기본소득 실험 3년, 농민, 청년, 아동 수당이 퍼진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년에 총선입니다. 자, 경제 망가지고 안보 망가지고요. 개혁이라고는 되질 않고 정치 보복만 난무하고 있고 전 사회가 퇴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는데요. 이들이 내년 총선을 3분의 2 운운하는 개헌선을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봤듯이 모든 독재 정권은 파퓰리즘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파시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총선 승리와 30년, 50년 집권을 운운하는 데는요. 이 기본소득 실험 3년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항상 독재를 굳혀가는 데는 우군 없이는 절대로 독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체 국민의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를 그 정권에 한마디로 열렬히 지지하는 우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는 권력과 그 우민들이 주고받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돈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그 세금을 특정 계층에게 던져주고 그로 인해서 특정 계층이 정치적으로 그걸 던져주는 정권을 지지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한마디로 파퓰리즘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분산되고 덕을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열렬한 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40대 중후반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골고루 나눠주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등장한 개념은요. 지금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IT나 고도화되는 기술이 고도화되는 사회로 가면서 이 수입이 소수에게만 몰려가고 한마디로 다수가 좀 점점 가난해지는 사회로 가니까 아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국가가 소득을 나누어 줌으로써 전부 공평하게요. 그래서 얼마씩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자체 54곳이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지자체 단체장은 전부 문정권 밑에 민주당의 밑에 있는 이 좌파 성향의 단체장들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이 연 60만 원을 6월에 첫 시행을 하고 강원도는 4살까지 육아 기본수당을 주고 경기도하고 고성군은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합니다. 단체장 65명이 기본소득 도입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남에 가면 농민수당 신청을 앞두고 농민이 1년 농사 끝에 수확을 앞둔 기분이란게 하면서 활짝 웃었다고 이 기사가 쓰고 있어요. 참 이런 사람도 제가 농민이라고 봐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씨를 비롯한 이 말을 했던 농민들이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된 군수를 설득해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을 했답니다. 그 결과 군이 이제 6월 달부터 15,000 가구의 농가 한 곳에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 달 5만 원으로 생활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은 농민수당이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합니다. 뭐가 각별한지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가 보상한다라는 측면에서 식량 생산자로서의 자부심을 농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농민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마 이분은 전농이나 이런 농민단체 소속이겠지요.
자, 그런데 기본소득이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시, 서울시가 청년 배당, 청년 수당 정책을 하면서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올해 태어나는 아동이 4년 동안 월 30만 원의 육아 기본 수당을 받습니다. 자,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 수당 월 10만 원과 가정 양육 수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더하면 최대 월 6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청년 기본 소득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건 뭐 청년 배당이라고 한다는데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24살 청년은 소득 지급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 연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수당이라고 매달 10만 원씩을 전자 바우처로 꽂아준다는 겁니다. 부천과 안산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을 갖다가 지금 도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역이 크게 늘었는데 전국 농민회에서 전농에서 집계한 자료를 종합하면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모두 54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기초자치단체 45곳, 광역 9곳이라고 합니다. 소득 불평등을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준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누가 내는지 궁금한데요. 결국 중앙정부가 정권이 부유세를 검토해서 신설을 부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 돈을 기본소득으로 주라. 결론이 그렇게 가고 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지금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사람 중에 돈을 한 천마지기까지 가진 사람도 농촌에 살면 50만 원의 돈을 농민이라고 받습니다. 그러면 부자들한테 왜 이걸 주냐 할 때 기본소득의 개념이 부자들한테 주냐라는 논의를 넘었습니다. 과거에 무상급식을 이야기할 때 정주영이 손자도 그럼 무상급식 받아야 되냐? 정주영 손자도 무상급식을 받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했잖아요. 지금 그 개념을 똑같이 이제는 돈으로 그때는 밥 한 끼 공짜 먹는 데 적용했다면 이제는 돈을 나눠주는 데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토보유세 주장이라는 개념에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토지와 천년자원에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정의로운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땅을 사고 팔거나 집을 사고 팔 때 이제 국토보유세라는 부분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외면한 제도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고요. 포퓰리즘에 휩쓸리면 복지는 실패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복지를 했을 때 안 망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캔디나비아 이런 북구 여러 나라들이 복지가 잘 돼 있다지만 그 나라도 끊임없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손보고 저렇게 손보면서 하고 있고요. 또 그 복지 프로그램이 가지는 폐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이제 세계 유례없는 기본소득 부유세를 신설해서 주자고 합니다. 저도 부자들 옹호할 마음은 없어요. 부자들이 탈법으로 돈 버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경계해야지요. 그렇지만은 기본소득 주자라는 발상이 부자들 돈 뺏어서 주자라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요, 이 기본소득을 받는 그 대상들이 한마디로 여기서 등장한 농민이나 또 더 나아가서 여기서 등장한 청년이나 아동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해서 모랄해져도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 권리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는 이런 말을 거의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는데요. 그야말로 막장이 다가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요. 한국판 러스트 벨트, 미국의 5대5 연안에 있는 지금 산업이 거의 쇠퇴해버린, 해외로 회사가 거의 떠나버린 그런 쇠락한 구공업지대를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판 러스트 벨트 노조원들이 본 노조의 현 주소를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제조업이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조업은 점점 약화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 어쩐다 하면서 제조업이 아니라 산업의 탈공업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데요. 탈공업화하고 일자리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번 답을 해야 됩니다. 말 장난치는 지식인들이요.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변하는데도 강경투쟁을 반복하고 노조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말을 꺼내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고 사측은 노조와 친해지려고 술을 사주고 이러다 보니 노조 대의원들은 어깨에 힘만 올라가고 아파트 조차 동대표가 잘못하면 민원을 내는데 노조에서는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면 조합원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파업을 해도 그 관행을 끊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의 변화로 대기업조차 생존을 압박받는 상황에서 노조 역시 안팎으로 변화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은 현대차 노조가 2025년까지 이제 일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잉여 인력이 자동화도 생기고 일감도 줄어들어서 한 30%까지 생길 걸로 보고 노조가 그리 될 거라 미리 예측을 하고 사측에다가 특별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자기들이 미래에 발생할 일자리가 상실될 부분까지도 미리 지금 보장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노조가 그동안에 자신들은 정작 폐쇄성과 정파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노조 조합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전의 노조는 노동자의 전체를 대변하려 했지만은 현재는 지역 비리로 노조 간부가 구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노사 간에도 무조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데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경영진은 원칙 대응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임금이나 복지 혜택으로 노조를 달래는 게 관행이었고 그리고 노조가 또 회사 약점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파업이 습관화되고 기업들이 사정이 악화되면서 과거의 관행을 끊어야 되지만은 이제 어디서부터 아주 습관이 더러워진 노조를 달래고 정리할지 이제 답도 안 나오고 노조는 벌써 기득권이 돼버려 가지고 변화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밖으로 이제 하청업체에 전가되어서 그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모 기업 노조 지회장은 1차 협력사인데요. 완성차 노조, 그러니까 본사가 임금을 직원들 올리면 그 부담이 우리한테 온다. 하청업체도 월급을 올리려면 원청업체가 그럴 여유 있으면 단가 낮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노조원 20명을 자동차업계 중심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습니다. 부품업체들은 일감이 줄어 월급도 뚝 떨어졌는데 노조는 그게 파업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노조의 파업은 결국은 그 희생이 협력사로 다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르노 삼성의 장기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부품 공장은 설비 13개 라인 중에 2개만 가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한국 생산 물량이 축소되는 것이 이제 중장기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조는 앞으로 한국에서 적게 생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영진의 그 책임을, 파업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노노 갈등만 심화된다고 하는데요. 노노 갈등의 가장 엉뚱한 행태는요,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양대 노총이 건설 현장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서로 건설 현장이 있으면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조차도 다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놓고 서로 우리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해라고 서로 맞 시위를 벌이고 충돌을 하고요. 이제 요즘 건설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서 일감이 줄자 이런 압박이 더 심화되고 있고, 정부는 개입이 어렵다고 뒷짐만 지고, 그런 어떤 이 둘 간의 싸움에 공사는 멈춰서서 고스란히 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회장의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새벽부터 머리띠를 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머리띠를 두른 것은 한국노총이라고 합니다. 시공업체 측이 한노총보다 민노총 쪽의 조합원을 더 많이 채용했다는 이유에서 한노총이 시위를 했고, 민노총은 물러나지 않고 시위에 가세하면서 하루 종일 공사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단순히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양측 노조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공사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안전장구 미착용, 환경보호조치 미흡 등 공사 현장의 위법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다가 고발하겠다고 시공업체를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일자리를 둘러싸고 이 두 노총 간의 밥그릇 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쯤 됐으면 그야말로 60년대 이탈리아거나 마피아, 그때도 이탈리아의 노조가 마피아였죠. 5, 60년대에 미국에도 이런 노조들이 거의 양아치 마피아와 이 결탁이 돼서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요.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없던 짓거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설 현장이 생기면 이 건설 현장의 일자리가 이 노총들 먹잇감이에요. 지난해 11월에는 평택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 입구를 막아 17일간 공사가 중단되었고요. 이 강남구의 DH자이 개포 재건축 현장에서도 양측 노조원 1000명이 12시간 동안 정면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총의 집회가 서울에서만 26일 12건, 29일 9건에 이른다. 그런데 하나의 노조에 그러면 민노총이라고 다 한 개냐? 큰 데는요,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세력이 집권을 해서 노조위원장이 되게 하려고 머슴파 파벌까지 있어서 정치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울산의 한 노조는 노조도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는 노동자가 많다. 노조하면 고임금 데모만 떠올라서 아쉽다. 또 부산에서는요, 노조는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나 협력회사 직원이란 거예요. 회사가 힘들면 노조도 과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거는 르노 삼성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자, 현대차 다닌다고 하면 속으로 기종 노조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우리도 다 안다. 이 현대차 생산 노조원이 모양이에요. 현대차가 노동계에서 이룬 성과로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대기업 생산 노조원들이 그래 말한답니다. 자, 경북 북부에서는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하청업체 파견 직원이 받는 월급과 복지 혜택이 천지차다. 대기업 생산직 노조.
하도급 업체가 노조를 만들면 일감 끊길지를 먼저 걱정해야 된다. 하청업체 직원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 노조가 지금 일부러 노사 관계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해서 흔들어 제껴야만이,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 노조가 계속 그 정파가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표를 의식해서 협상 때마다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자, 노조는 과거에는 전체 무슨 1000만 노동자가 대동단결을 이랬는데 이제는 자기들 그 회사만 딱 생각을 하는 식으로 집단 이기주의화 됐다는 거고요. 사측은 노조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노조원들에게 불신을 키우고 있고, 그런데 기존 노조 말을 들을 때는 서운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노조 저들이 하는 이야기지, 사측이 회사 정보를 노조원에게 알려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또 뻥을 하고 또 뒤에서 삥을 뜯고 할 건데 어떻게 정보를 알려주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측이 겉으로야 노조한테 굽신거리겠지만 뒤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임금 구조도 매우 비정상적이라서 미국에 보면 주급, 월급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보너스라는 상여금 비중이 절반이 기행적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 기본급을 묶는 대신에 상여금 수당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노사 담합의 이 산물로, 그래서 이 문제가 바탕이 되어서 통상임금이 얼마냐고 책정을 할 때 통상임금의 상여금이나 수당은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저임금에도 문제가 된 게요. 실제 엄청나게 받고 있으면서 기본급만 가지고 또 인상을 하라니까 이런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도요, 최저임금 문제가 거론돼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의 본질이요, 노조원이 안 되면 보호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노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비리 구조에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조 문제를요,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는 한치도 앞으로 갈 수 없다. 물론 노조 문제를 처리하기에 앞서서 한국 사회의 기업들의 부패 행위도 엄격하게 처단해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노조 문제의 해결만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결국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기득권의 이해관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법을 어겼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서 또 다른 이득을 보거나 하면 회사 문을 닫게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반면에 이 노조는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성실한 기업인들이요, 노조 때문에 해외로 가고 회사 문을 닫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국에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의 학자들은요, 제조업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은 사회적 추세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탈공업화로 가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의 진리는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윗이 수백조, 수천조의 가치가 있고, 그런데 직원은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가치를 창출할까? 이렇게 보면요, 페이스북, 트윗 없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창출하는 것은 제조업이 가장 명확하게 가치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야말로 앞으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인 것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노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원도 고생을 하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사회적인 통상적 임금 수준에 벗어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임금이 아니라 정치 임금인 겁니다. 그 부분은 다 거품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조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문제를 국가적으로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일자리가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몇 사람이 누구 걸 가져가느냐. 결국은 보면 1차 협력회사, 하청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조 소속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부분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리를 앞으로 자기 정권에서는 대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총선에서 대선에서 정리하겠다는 걸 이슈로 내걸고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저는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